어서 오십시오. 돈이 되는 이야기 맛있게 떠먹여 드립니다. 저는 경제시장의 박종호입니다. 요즘 또 이제 뭐 세금 관련한 여러 이슈들이 돌고 있습니다. 또 세금 관련한 이슈가 돌 때쯤이면 또 선거 시즌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 그런 것들이 맞물려 있는데요. 그런데 세금은 누구에나 좀 머리 아픕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뭔가 직접적으로 내 소득과 관련도 크지만 그런데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진짜 내 가처분 소득 세금 내고 나에게 떨어지는 게 얼마인지 그리고 나중에 내 재산은 어떻게 변경되는지 이런 것들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바로 세금인데 이거를 쉽게 누군가에게 설명을 받아야겠죠. 하지만 우리 경제야 시장에는 이분이 있기 때문에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절세민 유오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님 모처럼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뭐 여러모로 그 어려운 시즌인데 이렇게 또 기회를 주셔서 이 박정호 교수님 오랜만에 뵈니까 굉장히 기분도 좋고 여러 방송 나가봤지만 지금 박정호 교수님의 경제학 시장이 네.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마음이 편하고 고맙습니다. 재미있고, 고맙습니다. 예, 별명도 생긴 아주 좋은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우리 또 이렇게 교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애정어려 해 주시니 저희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세금 안 나온다고 막 얘기하시는 것 같아. 좋은 얘기를. 아. 세금 안 저는 세금 걷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우리나라의 경제적 부를 배분할 것인가 그 수단이 세금이니까 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뭐 세금쟁이라고 무조건 세금 거는 사람 아닙니다. 그럼요. 또 우리에게 합법적인 절세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이잖아요. 예, 아마 오늘 주제는 좀 이따 우리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지만 지금 뭐 주주총회 시즌이고 그래서 아마도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분한테는 뭐 많이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만 그 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드려보죠. 자, 그런데 본 게임은 우리 투자와 관련된 이슈이지만 또 최근에 상속세 관련한 개편 논의 요것도 설명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유산세가 유산 취득세로 바뀌었다. 이게 뭡니까? 상속세를 이제 크게 유형별로 나누면 세계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는데 크게 유형별로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유산세 지금 말씀하신 거고요. 또 하나는 유산 취득세형인데 유산세가 의미하는 거는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죠.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전액을 기준으로 해서 과세하는 방식. 네. 이게 유산세형이고요. 유산 취득세형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돌아가신 분이 남기신 재산을 결국에는 상속인들, 네. 배우자를 포함해서 아니면 뭐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상속인들한테 일종의 상속 재산 소득으로 늘어나는 거죠. 예.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을 한 사람이 다 갖는 거라면 뭐 그 재산이 똑같은 그 재산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네 명이 나눠 가지게 된다면 예. 그러니까 배우자는 없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자식들한테 1대1대1로 나눠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컨대 아버지가 100억을 남기셨다. 유산세형으로 과세를 하게 되면 100억이 상속 재산 가액이 되는 거고 이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근데 유산 취득형으로 가게 되면 1대1대1대1로 나눠 가지니까 상속 재산 가액이 각각 2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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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억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상속 재산 가액을 기준 가액으로 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상속세를 100억에 대해다가 과세를 할 때와 네. 25억에 대해 과세할 때 상속세가 누진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율이 달라지는군요. 적용 세율이 큰 폭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네요. 그런 차이가 있군요. 그렇다면 상속세를 우리나라 지금까지 유산세형으로 해왔다. 예. 그런데 이걸 유산 취득세형으로 바꾸겠다. 자식이 많은 그 가정일수록 피상속인이 돌아가실 때 남긴 재산이 아무리 커도 적용 세율 자체가 큰 폭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자산가들이 상속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매우 큰 폭으로 아낄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얼핏 생각해 보면요, 결국 내가 받게 될 실질적인 소득 증가분을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세율을 적용한 것이니 합리적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상속에 대한 개념부터 일단 제가 정리를 좀 그렇게 해드리자면 한숨을 쉬면서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이게 법상 그러니까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법률행위잖아요. 법상 개념화되어 있는 그 상속 재산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상속 재산의 좀 개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속이라고 하는 것을 법률 용어로 조금 번거롭습니다만 일단 법성으로는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이렇게 네. 얘기하거든요. 예.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권리와 의무라고 하는 부분인데 권리는 곧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 의무는 그와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납세 의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책임을 말하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다름 아니라 이 권리에 대한 것 중에서 우리가 상속세를 재산에 대한 권리에서 과세라는 건데 그러면 피상속인의 권리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피상속인에 대한 권리에 대한 과세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피상속인의 재산권에 대한 과세니까 원래 거를 금액으로 해야 되는 게 그렇죠. 맞네요. 그럼 유산세형이 맞는 아. 거죠. 그런데 지금 유산 취득형으로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내가 상속으로 물려받았으니 네. 나에게 무상의 소득이 생긴 것이다. 예. 그런데 그 소득이 아버지가 남긴 게 전체가 다가 아니고 아버지가 나한테 남겨준 것에 불과한 거니 나한테 남겨준 것에 대해서 과세하자. 이게 유산 취득형이죠. 예. 그러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는 차제로 하고 네.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돌아가신 분의 권리가 승계되는 단계에서 그 권리의 가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인데 네. 그거를 권리를 받는 자의 관점으로 돌려놓으니까 예. 치환시켜 놓고 보니까 그것도 논리가 되는 것 같네. 하지만 피상속인이 언제 그 권리가 완전히 소멸되느냐, 예. 그 권리와 의무가 상속 등기가 완료됐을 때 소멸됩니다. 그렇다면 그 상속인이 하는 것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정산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 네. 자기의 것으로 봐서 그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죠. 아. 왜냐하면 상속 등기가 완료되려면 잘 아시는 것처럼 상속세를 납부를 해야 되죠. 예. 그렇다면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권리에 대한 과세다. 상속인이 물려받아서 승계받은 권리에 대한 과세가 아니다. 예. 이 측면으로 본다면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유산세형으로 과세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유산 취득세형으로 과세하는 게 옳으냐 법정으로 본다면 사실은 엄밀한 측면에서는 상속인의 권리에 대한 피상속인의 권리에 대한 것이니까 유산세형이 맞는 건데 네. 이 세부담을 좀 덜고 싶으니까 예. 논리를 만들어낸 거죠. 그 논리를 만들어낸 것이 내가 물려받는 권리에 대해서 세금을 내가 내는데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에 대해서 세금을 대신 내주는 거죠. 예. 그렇다면 유산세형이 맞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보니까 행정 프로세스 상에서도 뭔가 세금을 완납을 해야 그 다음 처리가 되는 것이니 진짜 논란의 여지 충분히 있겠네요. 그러면 궁금한 게 해외에서는 그것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OECD 국가들 같은 경우는 유산세형이 맞나요? 유산 취득세형이 맞나요? 유산 취득세형이 많습니다. 오. 자,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이 상속세에 대한 과세 논쟁이 불붙기 시작한 거는 1986년 레이건 감세 때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레이건이 감세 정책을 하면서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전방위로 감세를 했죠. 예. 자, 그러면 당연히 연쇄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그 당시에 유럽에 있던 자산가들이 야, 미국 가면 상속세를 어쩌면 안 낼 수도 있대. 법인세도 줄어든대. 네. 그러니 유럽에 있는 자산가들이 같은 영미 문화권이니까 그리고 원래 유럽에 있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다 이민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게 문화적으로 동질권이 형성돼 있고 그러다 보니 유럽에 있는 자산가들이 자꾸 미국으로 빠져나갑니다. 네. 그러면 유럽의 그 정부 입장에서 보면 자산가들이 빠져나가서 자산 처분이 이루어지는 건 뭐 어쩔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그 사회에서 수십 년 동안 자산가들이 그 나라 정부의 혜택을 받으면서 형성한 자산이 예. 통으로 미국으로 빠지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럽에서 야, 안 되겠다. 우리도 낮추자. 아. 해서 90년대 초반부터 2000대 초반까지 흔히 유해로운 조세 경쟁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예. 전 세계- 유해로운. 유해로운 조세 경쟁.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 레이건 정부에서 갑자기 어마어마한 감세를 해버리니까 자산가들 그리고 법인들 모조리 다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도 야, 우리 이거 대응하려면 우리도 세율을 낮춰야 된다. 그 중에서 그 당시까지 유럽의 특히나 과거 유럽의 그 귀족들 있지 않습니까? 네. 어마어마한 자산을 계속 상속받았던 네. 사람들. 이 사람들 상속세 부담이 컸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상속세 안 내게 준다. 가자. 다 떠나는 거죠. 네. 그래서 상속세를 너도 나도 낮추기 시작하는데 그 과정에서 예. 세율을 너무 큰 폭으로 낮추게 되면 예측 불가능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유산 취득형으로 한번 시도를 해봤더니 예. 그 중에 다 미국으로 안 가고 유럽에 남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일부라도 남게 예, 되는 예, 거죠. 예.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배경이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레이건 감세로 인해서 유럽의 자산가들이 빠져나가는 걸 방지하려고 서로 감세 정쟁을 하다 보니 이 논리가 이렇게 유산 취득세형이 이제 시작이 된 거고
자,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제 이 90년대까지는 유럽이 아직 EU로 완전히 통합이 안 됐을 때죠. 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97년도 이후에 이제 유럽이 완전히 통합되고 나니까 야,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유산세형을 하고 있고 쟤는 유산취득세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유산취득세형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 가만히 보니까 상속세 과세를 안 하게 되면 예. 세수가 완전히 구멍이 나지만 일부 깎아주는 유산취득세를 하니까 그나마 자손들 몇 명은 남고 몇 명은 미국으로 가고 이러더라. 그럼 우리도 하자. 아. 해서 이게 사실 어찌 보면 OECD 회원국 중에 다수를 차지하는 EU 회원국들이 자신들의 감세 경쟁에서 어떻게든 자기들의 세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게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유럽의 경우에는 아직도 입헌 군주제 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죠. 많죠. 그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나라처럼 완전히 평등한 민주주의 국가인 걸 보이지만 예. 그 사람들은 성 뒤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죠. 다르죠. 과거 귀족 계급이었다. 이게 아직 있습니다. 예. 그 나라는. 그 말은 상속세 부담을 얼마나 덜어주느냐가 유럽에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 특히 그걸 촉발시킨 것은 미국이지만 그러다 보니 유럽에 있는 회원국들도 부득이 이걸 넓혀 나간 거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발에 의한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나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겠죠. 예. 예, 그러다 보니 너도 나도 서로 감세를 하기 위해서 유산취득세형이 도입되었다. 그러니까 어떤 권리나 의무 측면에서 된 건 아니고요. 더 재밌는 거는 원래 이 상속에 대한 개념이 로마 아우구스트 황제 때 만들어졌는데 그 상속을 그 당시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상속세를 먼저 만든 게 아니라 상속의 순위를 정해줬어요. 예. 그 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 로마법을 이제 로마법이 결국엔 이제 유럽 전역의 기본법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지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그때 뭘 얘기를 했냐면 이게 로마가 전 그 식민지를 지배하고 있다 보니 그 당시에 로마 시민들은 당연히 자신의 그 사병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전쟁에 나갔던 자산가 귀족이 죽어요. 근데 그 당시에 다자녀가 유행이 아니라 일반적이었으니까. 네. 아버지가 전쟁 나서 갑자기 들어가시니까 자식들끼리 이제 자기들 사병 갖고 칼 갖고 싸웁니다. 황제가 가만히 보니 야 이거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야 이 재산은 네가 가져. 다시 말해 황제가 상속권을 인증해주고 그럼 당연히 대가를 바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서 이제 그 대가를 받기 시작한 게 상속세가. 상속세입니다. 예. 그렇다는 건 이 법의 근원을 살펴보면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국가가 피상속인의 권리를 법률상 보장해주는 과정에서 징수한 세금 이렇게 되는 그렇네요. 거죠. 예.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유산세형이나 유산취득세를 놓고 봤을 때 법의 근원을 놓고 봐도 어디가 더 그렇네요. 합리적인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했던 게 네. 전 세계 OECD 국가들 중에서 그 상속세율이 네. 높은 나라로 꼽히는 게 우리나라랑 일본이더라고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 부분은 두 가지 역시 설명드릴 수 있는데 예. 앞서 말씀드렸던 나라들이 서로 낮추다 보니까 우리가 높아진 거고요. 우리는 한국을 쓰다 보니까 미국 이민 쉽지가 않거든. 영어 공부해야 되거든. 맞습니다. 예. 그 측면도 있습니다. 예. 우리는 반도 국가라고 하지만 사실은 북으로는 38선을 막혀 있고 예. 삼면이 바다고 유럽처럼 사통팔달로 뚫려 있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웃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나 일본도 사실은 우리하고 너무나 다른 문화권을 그렇죠.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로 도망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네. 물론 간다면 가겠죠. 근데 네. 최근에 재미난 통계 제가 요즘에 그 통계 공포를 안 해서 그런데 21년인가 22년까지 네. 제가 봤을 때 역이민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계속 나옵니다. 한국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오. 재산 다 정리해서 캐나다로 갔더니 네. 요즘에 캐나다 물가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요. 네. 왜냐하면 갑자기 이민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있는 돈 까먹고 네. 그리고 주류 사회에 들어가는 건 더더욱 쉽지 불가능하고 않죠. 예. 그래서 역이민이 증가하고 있다. 그 말은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를 계속해서 높은 수준에 유지하더라도 다른 나라처럼 해외로 대규모의 그 상속 이민이 벌어지는 이런 일은 없을 거고 이야. 일본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은 거기는 사실은 스스로 국가를 선택하잖아요. 네. 정말로 사회 계약설에 근거해서 국가와 시민 간의 계약에 의해서 권리 의무가 형성되는 나라들이고 우리나라나 일본, 중국처럼 이 동아시아 국가에 있는 나라들은
사실 사회계약서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국가들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그냥 엄마 뱃속에서 나왔더니 어디야? 아이 한국이야. 에이. 아니 한국어로 만세해야지 왜? 농담한 거죠. 아니,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에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제가 뭐가 돼요? 장난을 못 쳤는데. 와, 이 방송 많이 넣으셨어. 아유. 날 그냥 몰아버리네 그냥. 네, 참. 아니에요. 사실 우리나라 좋은 나라이고 그리고 네.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교수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태어나 보니 한국이야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사는 건 맞습니다. 네. 뭐 저는 그 부분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 세대처럼 50대 전후에는 사람들은 국가에 충성하라고 배웠지 국가의 권리를 주장해라라고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흐름이 바뀌면서 앞서 잠깐 언급해드렸던 유럽의 경우처럼 국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 3개국, 4개국의 국적을 가지는 흔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는 맞아요. 자기가 세금 낼 나라를 지가 정하는 겁니다. 음. 왜냐하면 세금이 국가와 계약을 해서 내 재산권과 기본권을 지켜준다. 그럼 내가 그 대가를 낼게라는 개념이라고 전에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냥 법률에 의해서 납세금을 진다라고만 돼 있지 네가 선택한다 이런 거 없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유럽과 우리의 환경이 좀 다르고 걔들은 그래서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 낮아진 것뿐이고 네. 우리가 원래 높다. 그렇게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려울 것 어렵다. 같습니다. 예. 근데 요즘 최근에 이제 한국도 어떻게 보면 전후 세대 그리고 2차 베이비부머 세대까지 가다 보니까 조기 유학으로 아이들 공부를 일찍부터 시킨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자녀들은 이미 미국에 연고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 붙죠. 미국 가서 아이들에게 상속을 때리면 상대적으로 세금 절감이 있다라고는 소리 때문에 강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부티크 사무실 차려놓고 투자이민 유치하고 이런 데들 막 있어요. 혹여나 이번에 이런 유산 취득세로 바뀌려는 움직임이 그런 걸 고려한 그런 건 아닌가요? 아마 그 측면도 없잖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대자산가들은 뭐 이미 우리가 세법으로 또는 다른 어떤 법률을 통해서 규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자산을 해외 투자해서 가지고 있고 사실 지금 뭐 미국의 연고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많다. 뭐 출산 이민이 이슈가 됐던 게 벌써 20년, 30년 그렇죠.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말은 이미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 시민과 똑같은 그 대우를 받는 것이고요. 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한미 조세 조약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두 나라의 소득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다 정해져 있긴 합니다만 미국은 기본적으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해서 미국이 과세권을 가져가는데 그 납세 의무자의 대상이 누구냐면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예. 그러니 이제 미국 시민권자라고 한다면 전 세계에서 다시 말하면 미국에서 돈을 벌든 한국에서 벌든 그 소득을 다 미국에서 계산해서 세금을 내고 예. 한국에서 이미 낸 세금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미국에서 이제 외국 납부세 공제해서 빼주기도 하고 예.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바이든 때를 제외하고 나면 트럼프 1기 그리고 트럼프 2기 지금 들어서면서부터 바로 자산가들에 대한 감세를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티크를 차려놓고 미국으로 자산을 이전시키거나 또는 미국의 투자를 증대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미국으로 자산을 옮길 수 있고 거기서 설령 세금을 좀 내더라도 국내에서 내는 세금과 소득세는 큰 차이 없지만 예. 상속세에 있어서는 미국이 만약에 트럼프 정부가 과거처럼 대규모의 감세를 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더 큰 효과는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개 꼭 짚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우리나라는 외국인에 대해서 외국 법인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주고 있죠. 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자본을 좀 수입을 많이 받아서 그를 통해서 파생되는 일자리라든지 투자를 좀 더 일으키고 싶으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그 원래 뿌리는 한국인데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국의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미국에다가 자산 옮겨놓고 거기서 다시 한국으로 투자를 해서 들어오면 예. 상속세는 빠지고 외국인으로서 우대를 받게 되죠. 그렇네요. 이거 이제 흔히 말하는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하는 맞아요. 건데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 부분은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네요. 이게 첫 번째 세금 문제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세금 문제는 간접적인 문제인데요. 그분들이 국내에서 건강보험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세금은 적게 내고 우리 국가가 혜택은 받고. 그렇죠. 미국보다 우리나라 건보 시스템이 훨씬 잘 돼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일단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해서 영주권이나 아니면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가 네.
그 국내에 들어와서 그 혜택은 보는 거죠. 투자 단계에서 직접적인 혜택, 그리고 자산을 이전한 단계에서 상속세를 좀 모면하려고 하는 거.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거는 의료 누리고 혜택까지. 싶은 거죠.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그 숫자가 많지 않은데 어때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나 꽤 될 것 같은데. 꽤나 많고요, 사실은. 예, 그러면서 또 뭐 이런 것들이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득세법에도 또 들어가 있는 게 외국인 무슨 전문가라고 해서 데리고 오면 소득세 거의 뭐 5년 동안 한 푼도 안 내게 돼 있고 그런데 예. 그 외국인 전문가들인데 알고 보니 미국 시민권을 가진 그 전에 검은 머리 원래 한국 사람. 예.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엄청난 자산을 가진 분이 아들은 미국에서 출생시켜서 미국에서 공부시켜 미국 시민권자인데 그 아들한테 월급을 주고 자기 회사에 데려서 일을 시킨다. 아. 물론 뭐 그분이 어느 정도 요건은 갖추고 있겠죠. 예, 그렇겠지만 그래도 그런데 한국 사람이 유학 가서 그 정도 실력 갖추고 국내에 들어서 일한다? 세금 내야죠. 그러니까요. 불합리하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앞서 말씀하신 세금과 관련한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해서 뭐 강남의 일부 자산가들이 부티크를 통해서 해외로 자산 이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을 하지 않으면 네. 권리는 누리고 싶어하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한 곳에서 시작돼서 이게 조금씩 보편화되는 거지 맞아요. 어느 날 갑자기 보편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주의에 대해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 참 한숨이 나옵니다. 예. 화가 나죠.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경제 야시장에서 바로 이런 이슈들을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죠. 자, 또 다른 이슈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저기서 뉴스를 봤더니요, 비과세 감액 배당이 요즘 유행이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일단 제가 용어도 잘 몰라서 감액 배당은 뭔가요? 그러니까 감액 배당이라고 하는 것을 말 그대로 배당과 감액 이걸 줄여놓은 거잖아요. 예. 그럼 뭐를 감액시켜서 뭘 줄여서 배당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원래는 상법상의 개념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법에서는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서 그 번 돈을 모조리 다 배당을 줘버리게 되면 회사의 영속 가능성이 훼손되고 네. 그리고 만약에 돈을 빌려서 투자를 했다. 다시 말하면 채권자들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채권자들은 어쨌든 내 원본을 회수할 수 있겠지 하고 믿고 준 건데 네.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번 돈을 모조리 다 주주들한테 배당을 준다. 네. 그러다가 혹시 장사가 잘 안 되면 그렇죠. 그러면 채권자들은 돈을 회수할 방법이 없게 되죠. 예. 그래서 상법에는 이 단기 순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그 단기 순이익 전체를 다 배당을 주지 말고 법으로 정한 금액만큼은 무조건 회사 안에 모아놔라. 이걸 이제 법정 준비금이라고 하고요. 예. 이 법정 준비금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가 손실이 나서 자본금이 잠식됐을 때 그 예. 자본식 잠식된 부분을 떼워주는 것 이외에는 사용하지 마라. 이걸 이제 법률 용어로 하면 상법상의 상법에 규정하고 있는 자본 충실 의무 또는 뭐 자본 책임 의무 막 이렇게 예.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최소한 회사가 영속 가능할 수준의 자본을 모아놔야 된다라는 취지고요. 그에 근거해서 지금 정확하게 법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자본 충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다시 말하면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 법으로 정해놓은 거죠. 법정준비금. 얘가 원래 자본금의 우리 회사 얼마입니다 하고 이제 그 법정 자본금을 써놓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1.5배가 될 때까지는 자본 충실의 의무다 해서 무조건 모아야 되는 거고 예. 그거를 초과했다. 예. 그러면 회사가 조금 자본 잠식이 되더라도 그 초과한 금액 미만으로도 아직 0.5배 정도 남도 있으니까 그렇죠. 다시 자본금을 조달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1.5배까지만 인정하고 그걸 넘는 돈은 이제 여유자금이니까 그거는 주주총회를 열어서 예. 그 만약에 그 돈을 배당하겠다. 예. 그럼 주주한테 주겠다. 예. 이 얘기죠. 자, 그럴 경우에는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을 배당 가능한 그 이익으로 회계상 전환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돈을 주주한테 배당으로 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조금 얘기가 복잡할 수 있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회사가 영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의 1.5배까지는 무조건 돈을 모아놔라. 네. 근데 벌었는데 주지 말고 거의 금액까지 모아. 그렇죠. 이렇게 된 거죠. 네. 네. 그거를 그 원래 자본금에 초과하는 0.5배에 해당하는 이 금액 예.
요 금액까지는 법정 준비금 이렇게 부르고 네. 그 종류가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이 있는데 네. 어떻든 간에 그걸 합쳐가지고 자본금의 1.5배가 넘어가면 그 부분은 정말 여유자금이니 그거는 법정준비금을 초과하는 준비금이니까 주주들한테 너희들이 그거를 다른 계정 과목으로 대체해서 예. 그런 법정 준비금이 줄어들겠죠. 예. 예, 대체해서 배당 가능한 이익으로 바꿔도 된다. 음. 그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액이 이루어진 것이고 네. 그 감액된 법정 준비금만큼이 주주들한테 배당이 나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합쳐서 감액 배당 이렇게 부르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아, 복잡합니다. 아닙니다. 저 이해를 제가 한 거대로 한번 예를 들어 볼 테니까 한번 만나 예, 예. 봐주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 자본금이 100억인데 예. 회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추가적으로 한 50억까지 이익을 냈어요. 그럼 그 50억까지 추가적으로 이익이 생긴 것은 일단 법정 자본금이라고 해서 예, 예. 그거까지는 야 배당하지 말고 너 갑자기 그러다 장사 안 될 수도 있잖아. 놔둬 했는데 갑자기 또 그 다음에 회사가 이 그 돈을 잘 벌어서 이제 추가적으로 그 세이브한 돈이 170억이 된 거예요. 자본금 100억에다 70억이 더 생긴 거죠. 돈을 벌어서. 그럼 그 20억에 대해서는 이거 원래 법으로 우리가 너 묶어놓으라고 한 건데 뭐 회계적으로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로 이 명칭을 바꿔서 주주를 주든지 네 마음대로 해. 그 얘기인 거죠. 예, 거의 비슷한데 아닌가 보다. 아, 조금 다르게 네, 봐야 말씀해 됩니다. 주세요. 제가 그러면 그 그림을 하나 보여주셔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면 맞습니다. 자본 해가지고 제가 드렸던 것 중에 자본의 그 구분을 그림을 그리는 게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건데 네. 이게 회계학적으로 자본 그러면 큰 돈주머니 회사의 예. 미천이 담긴 돈주머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안에 원래 처음에 장사를 하기 위해 조달한 돈 다시 말하면 주식을 발행해서 조달한 예. 돈을 자본금이라고 하고요. 예. 근데 이 단계에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5천 원짜리 주식 만주 발행해가지고 5천만 원짜리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럼 그 5천만 원까지는 자본금이죠. 예. 그러면 자본이라는 큰 돈주머니 안에 자본금 5천만 원 있는 겁니다. 예. 다른 거 없죠. 네. 근데 이 회사가 장사를 잘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주식을 살려는 사람이 많겠죠. 주가가 오르죠. 그러면 발행할 당시에 원래 액면가액은 5천 원인데 예. 아 나는 5천 원 더 주고 살래. 네. 이래서 주당 10,000원에 팔릴 수가 있죠. 예. 그러면 여기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본을 조달하는 단계에서 자본금을 5천만 원 모으려고 했는데 돈이 1억이 들어왔죠. 그러면 5천만 원은 자본금이고 예. 나머지 5천만 원은 자본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돈이죠. 그렇죠. 장사에서 번 게 아니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돈이 남았죠. 그렇죠. 남은 걸 잉여라고 하고 남은 걸 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자본을 조달하다 남은 돈 이놈을 자본잉여금. 네, 자본잉여금 이렇게 쓰는 거고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의 상황을 놓고 보면 회사의 돈주머니인 자본에는 1억이 들어있고 예. 그중에 자본금은 5천만 원 그리고 자본을 조달하다가 그냥 남는 돈은 5천만 원 자본잉여금 5천만 원 이렇게 예. 되는 겁니다. 이 자본잉여금 중에서 지금처럼 주식을 발행하는 단계에서 남게 된 돈 주식 발행 초과금, 초과금. 이렇게 부릅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이익잉여금 나오죠. 그러면 자본금을 가지고 이제 장사를 하는 거죠. 예. 그럼 5천만 원짜리 회사가 말씀하셨던 예를 그대로 금액만 낮춰서 말씀드리면 1년 동안 영업을 해서 5천만 원이 늘었다. 네. 그러면 자본이라는 큰 돈주머니 안에 5천만 원 자본금 있고 5천만 원 자본잉여금 있고 예. 그리고 5천만 원만큼 장사해서 남은 이익으로 남은 돈이 있죠. 이익잉여금입니다. 그게 이익잉여금입니다. 아. 그래서 이 이익잉여금은 기본적으로 장사를 잘해서 번 돈이기 때문에 예. 주주들한테 배당으로 그냥 줘도 되는 돈입니다. 예. 원칙적으로. 예.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상법에 보시면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이랬지 네.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 이익잉여금 저 그림 안에서 보시면 이익준비금과 기타 이익잉여금 둘로 쪼개놨죠. 예. 저 위에 있는 이익준비금이라고 하는 녀석이 상법의 규정에 따라서 모아놓은 돈입니다. 예. 장사를 잘해서 번 돈인데도 무조건 다 쓰면 안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안 쓰고 모아놓은 돈인데 예. 저 모아놓은 이익준비금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들이 전액 다 이익준비금으로 모을 수도 있지만 예. 지금 우리나라 현행 상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배당을 주는 금액의 10% 이상은 무조건 모아라. 그러니까 배당을 안 줘도 저기다 모아놓을 수 있는 거고요. 예. 배당을 예를 들어서 지금 5천만 원 벌었으니까 예를 들어 1,000만 원 주겠다. 그럼 그 중에 100만 원은 무조건 이익준비금으로 모아놓고 나머지 이제 배당을 줘라. 예.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그 단계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이익준비금은 어디까지 모을 수 있느냐. 예. 원래 법정 자본금 5천만 원이었잖아요. 예. 그게 50%까지. 그러면 2,500만 원을 추가로 모을 수 있는 돈이죠. 예. 그런 7,500만 원까지는 어쨌든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이 되는 거고 네.
그걸 초과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회사가 배당을 줄지 아니면 야 우리 회사 기술 개발해야 되니까 기술 개발 준비금 뭐 이렇게 모을지 아니면 회사 신축을 해야 되니까 신축 준비금 모을지 이렇게 자기들이 마음대로 모을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걸 임의 준비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논할 바가 아니고요. 네. 그건 주총에서 그렇게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예.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주들이 5천만 원 번 거에서 배당을 야 그래도 1,000만 원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한다면 이익잉여금 1,000만 원에서 이익준비금에 해당하는 100만 원은 넣어놓고 예. 그리고 900만 원을 배당을 주는 거죠. 그럼 이건 진짜 번 돈을 주주한테 주는 겁니다. 네. 얘는 과세예요. 네. 당연히 과세이겠죠. 예. 배당 소득으로 과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익준비금 같은 경우에는 배당으로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고 거기 더하기 앞서 말씀드렸던 자본잉여금 중에서 주식 발행 초과금 같은 것들 얘들을 합쳐가지고 2,500만 원에 넣으면 네. 우리가 5천만 원짜리 회사로 가정을 했으니까 네. 그러면 5천만 원 더하기 7,500만 원을 넘기 시작한 금액의 전액을 네. 주주총회를 해서 배당을 하려면 할 할 수 수 있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이해가 확실히 되네요. 그러면 나름대로 굉장히 합리성이 있는 제도이긴 한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배당에 인색한 곳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돈이 있어도 말이지 안 하고 뭐 이상한 데 쓰려고 하고 말이지 그 오너 쌈짓돈처럼 쓰려고 하고 실제 이렇게 배당을 하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최근에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오. 그 아마 그림을 뭘 보시면 되냐면 그 그래프로 된 거 하나 있을 겁니다. 예. 제일 첫 번째 그림이요. 예, 보시면 네. 23년, 24년 지금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이 얼만큼의 감액 배당을 했는지 감액 배당 공시한 거를 지금 모아놓은 건데 예. 23년도에 코스닥 코스피 합쳐서 36개 그리고 24년도에 지금 70개 되는 회사, 그리고 예. 25년 되는 20개 되는 회사 오. 이렇게 감액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감액 배당을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회사가 영업이 잘 돼서 예. 이익잉여금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 준비금 다 채워놓고 네. 남는 이익잉여금 가지고 기타 이익잉여금이라고 했던 배당 가능한 걸로 해서 다 주면 되죠. 네. 그런데 감액 배당을 한다는 건 그만큼 이익이 안 나고 있을 수 있다. 아. 배당을 못 주니까 주주들이 예. 야 내가 언제까지 니네 돈 벌 거 기다려가지고 배당 받느냐 있는 돈이라도 좀 털어서 줘라. 네, 네. 그런데 마침 말씀드렸던 법정 준비금이 자본금의 1.5배 초과해서 돈이 좀 남는 게 있더라. 그럼 그놈을 좀 이렇게 배당으로 주자. 예. 그러려면 그 준비금 그 자체로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준비금을 앞서 말씀드렸던 배당 가능한 잉여금인 기타 이익잉여금으로 자본 내에서 돈을 옮겨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본잉여금도 감액이 되고 이익준비도 감액이 되지만 예. 기타 이익잉여금 배당 가능한 이익은 증액이 되는 늘어가죠.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감액 배당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말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일반적으로 영업을 잘해가지고 벌어들인 이익으로 배당을 주는 거면 주주도 좋고 회사도 좋은 거죠. 그렇네요. 그런데 돈이 잘 안 벌리니까 주주들이 야 뭐라도 내놔 봐 하니까 자본이 잠식됐을 때를 대비해서 모아놨던 돈을 끄집어 내 가지고 배당을 주는 거죠. 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당장에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좋지만 장기 투자를 했던 주주의 관점에서 보면 아닌 거죠. 자본잉여금이 많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법정 준비금이 많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는 예. 이 회사가 어지간해서는 안 망한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도 계속 배당이 나온다는 거는 예. 자본 구조가 엄청 탄탄하고 좋다. 예. 그런데 갑자기 이익잉여금을 재원을 해서 배당을 주는 게 아니라 자본잉여금을 털어가지고 주겠다. 예. 이 말은 지금 당장 영업이 안 돼서 이 회사가 미래 존속 가능성이 좀 의심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장사가 안 될 때를 대비해서 모아놨던 돈을 털어가지고 배당을 준다? 장기적으로는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네요. 네. 감액 배당이라는 게 어떻게든 주주의 이익을 실현해주는 취지는 일부 있지만 네. 아니 그냥 배당을 하면 되는 건데 굳이 왜 감액 배당? 그 관점을 딱 보니까 이거 요즘 우리나라 회사들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런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첫 번째로는 일단 그 기업 가치의 측면에서 놓고 예. 보면 이렇게 지금 감액 배당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어쨌든 회계학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계속 기업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회계 처리를 하게 돼 있는데 네. 그 근거가 뭐냐면 자본 충실의 책임, 자본 충실의 원칙이 잘 이행된다는 전제 하에서
다시 말하면 자본금이 탄탄하다는 측면에서 이 회사는 안 망할 거야. 그러니까 네. 뭐 60개월 할부 거래도 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자본금을 줄여가지고 배당을 주는 형태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회사의 영속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 그 자본금을 털어서 배당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사실 이 회사가 이익 창출 능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봤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 야, 이 회사에 장기 투자한 게 맞을까 하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감액 배당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우리나라 회사들이 어느 회사예요? 제가 모 회사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본금 한 주당 5천 원짜리 주식 발행했는데 20몇만 원의 그 공모가가 형성된 회사가 있습니다. 예. 대략 20만 원이라고 하면, 그러면 만주 발행했다고 가정하면 원래 자본금 5천만 원. 그런데 이게 10,000원도 아니고 2만 원도 아니고 20만 원에 팔렸다. 예.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자본 잉여금 중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죠. 그렇네요. 그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 주식 발행 초과금을 가지고 배당을 준다. 근데 그거를 대주주가 아직 지분이 희석되지 않았으니까 자기들 지배하고 그 회사 지배 구조 안에 자기 우호적인 세력들 갖다 놓고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자기가 직접 해가지고 배당을 가져간다. 그러면 사실은 영업 활동을 잘해서 그 대가로 받아가는 것이 배당인데 이익을 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미래를 위해 모아놓은 돈을 대주주가 그냥 그대로 가져가게 된다. 이런 문제가 벌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이게 지금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이유가 두 가지 측면인데요. 네. 하나는 이게 엄밀히 따지면 원래 주주가 내놔야 될 돈을 더 내놓은 거죠. 예. 그러니까 5천 원짜리 주식을 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한 주에 10,000원에 내가 샀다. 예. 주식이 발행된 단계에서. 그럼 원래 5천 원만 내면 되는데 10,000원을 냈으니 내가 나중에 그 주식을 나한테 다시 되사줘라고 하면 나한테 10,000원을 줘야 되는데 네. 10,000원 안 주죠. 5천 그러네요. 원만 줍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그 5천 원짜리 주식을 10,000원에 사서 차액에 해당하는 그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는 게 대주주의 경우에는 굉장히 유효하죠. 왜냐하면 대주주들은 그 주식을 안 파니까요. 네. 그런데 대주주가 아니라 일반 소액주주의 경우에는 그냥 수시로 사고 팔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 자기가 5천 원 주식을 10,000원에 사면서 5천 원 자본을 더 내놨는데 감액 배당을 했을 때 내가 그 돈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다시 말하면 그 배당을 통해서 내가 계속해서 그 대가를 받고 그 차익을 누릴 때까지 주식을 쥐고 있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죠. 예. 그러면 대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1차적으로 이런 감액 배당을 통해서 엄청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일단 열렸다는 것이고, 두 번째 세금 측면을 말씀드리면 주주가 원래 내놓은 돈을 다시 돌려받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소득세법상 비과세가 됩니다. 이야. 네, 소득세법상 비과세가 되는 거는 주식을 살 때 원래 내가 냈던 돈, 네. 최초의 주식 발행 단계에서 나타났던 거기 때문에 예. 내가 냈던 걸 돌려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초과 출자의 반환이다, 이 개념으로 보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건 배당이 아닌 거죠. 회사가 번 돈으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비과세가 이루어지는데, 예. 그런데 이 비과세 혜택이 원시 투자자들한테 가야 맞는 것이죠. 예, 그렇죠. 최초의 회사가 설립될 당시. 예. 근데 소액 투자자들 경우에는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없어지죠. 없어진 거죠. 예. 근데 대주주는 그대로 들고 있죠. 아. 근데 대주주들이 나중에 배당을 받고 싶은데 이거를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다시 말하면 아까 기타 이익잉여금 요걸 재원해서 받으면 대주주니까 예.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걸리죠. 그렇죠. 그런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려면 자기들이 대주주니까 아. 자본금에 남아있는 주식 발행 초과금을 재원으로 해서 감액 배당하자. 그러면 이건 비과세니까 한 푼도 안 내게 됩니다. 그렇네요. 이게 두 번째 문제고, 세 번째 또 문제가 있습니다. 예. 대주주는 대부분 한 명이 아니라 그 사주 일가잖아요. 예. 그 일가들이 만약에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자본잉여금 중에 주식 발행 초원 같은 거를 재원으로 배당을 주면 감액 배당이 이루어지면서 세금도 안 내고 대주주한테 그냥 돈이 가죠. 네. 회사를 한 바퀴 쿠션으로 돌려가지고 예. 증여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죠. 그렇네. 증여가 되네, 진짜. 근데 이거는 그냥 형식상으로 보면 감액 배당에 의해서 법에 따라 한 거니 문제가 없죠. 예. 그런데 가만히 실질적으로 살펴보면은, 아니 내가 딸한테 줄 돈을 감액 배당으로 주면은 이거는 배당으로 비과세네. 받은 거고 비과세인 거예요. 근데 원래 지금 허탈한 웃음만 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딸한테 그냥 돈 주는 건데, 예. 왜냐 아버지가 자기가 대주주니까 자기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요즘 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언론에 보도될 정도면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사실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주로 연구하는 게 이렇게 조세 전략을 수립해서 어떻게 조세 부담을 낮추느냐.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는 사실 이 세법을 건드린 게 아니거든요. 네. 세법의 법리에 따르면 이건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출자해 놓은 돈을 되돌려 받는 건데 이익이 났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예. 근데 내가 출자를 해서 그거를 배당을 받게 되면 이익ing으로 배당을 받게 되면 그거는 회사가 번 돈을 내가 나 대신 회사가 돈을 벌어준 거니까 그거에다 배당속을 내는 건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과 같이 감액 배당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세법의 규정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내가 출자했던 돈 돌려받는 거 비과세 논리가 성립이 되지만 네. 그게 내가 그 정도까지 원시 투자자로 참여해가지고 그 지분을 계속 갖고 있느냐 극히 드물죠. 네. 결국에 대주주들이 지금 이런 그 감액 배당을 이용해가지고 법리상으로는 세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예. 우리가 보기엔 너무 이상한 구조가 그렇네요.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가능하도록 상법을 개정한 겁니다. 예. 세법은 이거 뭐 손댄 적이 별로 없어요. 작년에 이제 법인들에 대해서 좀 손대긴 했습니다만 예. 상법에서 원래 상법 462조에 지금 앞서 설명드렸던 이익준비금에 대한 규정이 있었어요. 예. 굉장히 빡빡했죠. 예.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익준비금을 모아놓으면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거 자본잉여금과 거의 동일하게 취급을 했어요. 회사가 자본 잠식이 돼서 자본금을 보전할 때 네. 빵꾸 난 자본금 때울 때 네. 이때 이외에는 못 쓰게 해놨는데 이렇게 상법이 뭐 수십 년 동안 이게 있다 보니 이게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이익준비금 합쳐가지고 다시 말하면 법정준비금의 금액이 자본금을 1.5배를 초과해서 모아놓은 법인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MB 정부 때 이 네. 상법을 개정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5배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법정준비금의 경우에는 감액을 해서 네. 배당 가능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를 하고 그렇게 해서 배당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10년쯤 더 지났으니까 지금은 더 많은 금액이 모여 있겠죠. 그렇겠죠. 이익준비금에서 초과하는 금액들 예. 그리고 자본잉여금 중에서 주식발행 총 같은 거 초과한 것들 네. 그것들을 재원으로 이제 와서 배당으로 막 주는데 그 말은 결국 최초에 그 회사에 투자해서 아직까지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이익을 주고 비과세지만 대주주네. 해주죠. 제일 큰 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완전히 벗어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면 49.5%인데 예. 100억 받으면 다른 거 없다고 가정하고요. 49억 5천만 원 세금인데 그게 그대로 세이브되는 겁니다. 야. 대신에 회사의 미래는 잠식되는 거죠. 그렇죠. 네. 저는 처음에는 아니 감액 배당이라는 게 어떻게든 야 우리 투자자인 주주에게도 조금 뭐래도 이번엔 장사 못했지만 뭐래도 드려야 되지 않겠어? 이런 선한 취지인 줄 알았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아무리 봐도 회사가 그런 회사 우리나라에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혹시 이게 일부 대주주가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아닌가 했는데 이거였군요. 예, 그 만약에 이 사례가 좀 더 궁금하시면 그 네. 마지막 세 번째 그 회사 명칭 제가 쭉 보시면 까도 됩니까? 이거 뭐 다 언론에도 보도돼 있고 다트에 공시되어 있는 것들이 조심해야겠네 있어요. 이놈들 이거 어느 회사예요 이거? 보시면 케이스글라스, HS 효성, 일동홀딩스 이런 회사가 대표적인 건데 네. 사주들이 굉장히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아,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본준비금 금액도 923억을 지금 그 자본준비금을 감액해가지고 배당하겠다 이 얘기인 거고. 그리고 율촌 같은 사실 율촌은 중견 그 굉장히 큰 회사잖아요. 네. HSU의 중견인데 보시면 저거는 회사가 무려 자본준비금을 3천억을 지금 하겠다는 거거든요. 미쳤구만. 뭐 그 더 밑에 내려가면 또 HS 효성도 비슷한 금액이고요. 뭐 저기 대장주인 뭐 셀트리온도 이름이 보이고 뭐 많네요. HS 효성이 지금 3천억을 감액한다 그러는 거군요. 아, 제가 3천억이요? 좀 멀어가지고 예, 잘 안 예, 보이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것만 놓고 이 뭐 사주가 부도덕하다, 뭐 세금을 빼먹기 위해서 뭐 하는 거다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게요. 일단 하나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예컨대 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다. 다시 말해 지속적으로 회사가 성장하고 있고 설비 투자도 늘리고 있으면서 네. 더군다나 계속해서 배당이 나오는 회사인데 지금 거기 더하기로 감액 배당하겠다. 네. 이거는 정말 주주 친화적인 바람직한 회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충분히 배당 가능한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주려고 보니까 어떤 회사들은 비과세 감액 배당이라는 걸 하대. 야, 그러면 우리 주주들한테 지금 당장 벌어온 걸로 배당도 주고 플러스로 거기다가 더 주자. 감액 배당도 해주자. 그러면 우리 회사를 믿고 지금까지 특히나 원시 주주로 지분을 갖고 있었다라고 예. 한다면 이분들한테는 찐인데. 정말 찐인 거고.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충분히 자기들이 앞으로 감액한 부분만큼을 더해서 계속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그 자신감을 보여줬다. 예. 그 전제 조건은 계속해서 배당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이익이 실현되고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 회사. 그렇죠. 물론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모아놨다가 더 재투자하면 좋겠지만 예. 어쨌거나 그냥 투자도 안 하고 배당도 제대로 안 하면서 야 회사가 점점 죽어가는데 주주들이 배당이라도 좀 내놔라 그랬더니 그래 그럼 이참에 미래 감액 배당. 투자고 뭐고 간에 그냥 감액으로 다 털어가지고 화면 보니까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다 좋다. 이 논리로 이제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 그런 회사들은 보면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어떤 이 구조적인 전환이 어려운 네. 또는 너무 과도하게 모아놓은 거죠. 예. 근데 과도하게 모았다라는 건 다름이 아니라 그만큼 배당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배당을 안 하고 있다가 감액 배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나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판단이 드니까 이제 와서 막 돈을 털어 넣는 것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다른 나라는 그럼 어떤가? 예. 뭐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다른 나라는 이익여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해서 이익여금이 더 이상 없지 않는 한 예. 감액 배당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법이 그래요. 네, 미국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음. 물론 특별 결의를 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주자 그건 할 수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는 이익잉여금에 돈이 있으면 네. 다시 말하면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으면 그걸로 먼저 주고 예. 그래도 없으면은 뭐 아주 제한적이긴 하지만 예. 할 수 있다. 예. 근데 굉장히 까다롭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음. 근데 우리는 이거 순서가 없어요. 그렇군요. 이익잉여금이 많이 남아 있어도 그냥 우리 감액 배당 할래 그럼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법을 이거 왜 만들었을까 제가 이렇게 꼼꼼히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당시 MB 정부의 화두가 기업 프렌들리 정책. 예. 이미 우리나라가 상법에서 이렇게 이익준비금을 강제로 모아놓게 한 지가 수십 년 됐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그 제약들이. 법정 준비금들을 초과하는 금액들이 모여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못 쓰겠던 것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했던 건데 네. 그때 이거를 딱 풀어주니까 사실은 그 다음부터 감액 배당이 계속 증가해왔던 건 사실이고요. 그렇군요. 그걸 통해서 당시에 대주주들은 큰 이익을 봤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그 소액 투자자들은 장기 투자를 했더니 오히려 감액 배당으로 인해서 미래의 영속 가능성이 떨어지고 시장 등은 낮아지고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배당이 계속 나온다고 해서 그 회사가 꼭 좋은 회사는 아닌 거고요. 네. 배당의 원천이 뭐냐를 잘 봐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네요. 그리고 그 원천이 만약에 이런 감액 배당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액 배당을 한다. 그러면 사주가 다른 이유를 가지고 배당을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한번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지점이죠. 지금 방금 말씀 듣고 난 뒤에 아까 보여주셨던 리스트를 다시 봤더니 그 회사들 중에 뭐 어떤 회사는 최근 대주주가 바뀌었어요. 그 얘기는 누가 이 회사를 산 건데 이 회사 샀을 때 재무적으로 야 이거 감액 배당하면 우리가 투자금 상당 부분 회수하겠는데 절세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샀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 하나가 있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뭐 제가 특정 회사를 언급해서 송구합니다만 워낙 우리나라의 큰 회사이고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는 롯데 관련한 회사가 하나 있는데 예. 이 회사가 감액 배당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하신 회사가 워낙 승승장구해서 앞으로도 자신감에 차서 이익 배당도 드리고요. 저희가 더 감액 배당까지 더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우린 앞으로 짱짱합니다라는 회사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원시주주들이 야 여기서 우리가 가져갈 건 빨리 가져가자 이 생각일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특히 지금 제가 롯데 또 콕 집어 말씀하셨으니까 롯데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짜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특정 기업을 언급하고 싶지는 않은데 롯데는 나중에 재무제표를 좀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보이익이 굉장히 많은 회사입니다. 예, 유보이익이 많다라고 하는 건 배당을 안 하고 들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 지금까지 롯데가 해왔던 사업들을 보시면 유통, 건설, 그다음 레저 네. 그 이외에 그나마 뭐 저 케미칼 하나 인수해서 조금 재미 좀 보다가 이제 중국 때문에 이제 좀 그렇죠. 망가지고 있고 그 외에는 뭐가 있을까요? 전자 했다가 한번 뭐 다 말아먹고요. 말아먹었고 네.
다시 없어요. 말하면 롯데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성장하는 단계에서 시장이 커지고 그리고 인구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소비 중심으로 예. 우리나라 기술 발전이나 어떤 산업 전환에 필요한 업종을 한 게 아니라 좀 쉽게 장사를 해왔죠. 네. 그러니 재투자할 때도 별로 없었을 것이고 설비 투자가 필요한 자동차 아니면 뭐 조선 뭐 이런 걸 했으면 당연히 사실은 자본이익이든 이익이익은 쌓일 여지가 없을 거예요. 네. 계속 재투자 해야 되니까. 네. 그런데 롯데는 그런 업종이 아니죠. 그런데 쉽게 그냥 뭐 특히 뭐 지금 술 같은 거, 뭐 음료수 같은 거 이걸로 이제 돈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네. 롯데 칠성 주가가 한때 100만 원이 뭐 육박한 맞아요. 적도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그런 회사들이 이 중심이 돼 있다 보니 유보금 많이 쌓여 있는데 재투자할 곳은 없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전 롯데 이 하이마트가 시작이라고 보는데 향후에 롯데가 정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형태로의 기업 구조 전환을 하거나 투자 전환을 하지 못하면 결국에 남아있는 돈을 가지고 감액 배당을 하든 뭘 하든 해서 빨리 이 자금을 회수하려고 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롯데를 좀 제가 주목해서 본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추측의 영역이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봤던 롯데지주 같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면 굉장히 많은 잉여금이 쌓여 있다. 그 말은 자기들은 이걸로 뭐 경영이 어려워지면 얼마나 빚 갚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잉여금이 현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회계 장부에는 분명히 자본 잉여금이나 이익 잉여금의 초과금으로 인해서 다른 형태로 모여져 있을 건데 네. 그렇다면 이 금액은 감액 배당이 가능한 재원이 될 수 있을 거고 예. 마음만 먹으면 세금 안 내고 배당 받아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휴. 부도덕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필요는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아쉽게 생각되는 부분은 뭐 미국의 경우에도 뭐 자본주의의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도 이익잉여금이 고갈되지 않는 한 예. 자본잉여금을 헐어서 이거 감액배당해라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영속성 그리고 자본주의 본질에 반하는 거다. 이런 네. 취지로 그거를 좀 엄격하게 제한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2011년에 상법 개정하면서 왜 그런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 이 말은 기업 프렌들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마음껏 빼먹어라라고 했던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거죠. 예. 조금 더 정치한 그리고 좀 조금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좀 고려가 필요한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던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상당히 듭니다. 근데 저는 원래 오늘 그 교수님 그 강의 요 방송에서 네. 사실은 그 주식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예. 주총이 열리기 전에 네. 왜냐하면 이거는 일반적인 배당과 다르거든요. 이익 배당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사회 결의가 있고 이번 주주총회에서 만약에 우리도 감액 배당을 한다라고 확정이 되면 바로 돈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까지 주주총회에서 감액 배당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만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배당도 받을 수 있거든요. 뭐 어쨌든 주식의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비과세 감액 배당을 하는 회사들 네. 주주총회가 언제 열리고 그리고 주주명부 폐쇄일이 언제인지 예. 이거 잘 확인하셔가지고 전략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신 것도 나쁘진 않다. 야. 다만 자본 총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 감액 배당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좀 피하기 어렵다. 네. 우리 또 개인 투자자들까지 알뜰하게 챙겨주시는, 이 절세 미인이라는 표현보다도 우리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국가 조세 체계의 수호신 이런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절세의 돈. 돈은 돼지 돈 같으니까 절세 이후는 어떨까요? 포세이돈을 이제 예. 합친 거죠.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많이 배웠고요. 아직까지 한국 갈 길이 멀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씁쓸하네요. 하지만 또 이런 걸 자꾸 이슈화해야 우리가 또 바람직한 자본시장 만들 수 있겠죠. 오늘 또 많이 배웠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돈 새는 밤 되시고요. 야시장 문 닫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